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새로 발생한 감염자가 1,176명, 사망자도 11명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1,090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450명이었다가 3일간 1,000명 미만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감염자 수가 들쑥날쑥한 건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건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이 결과 판명일을 기준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는 하루 평균 PCR 검사 실적이 3만여 건이었지만 9일과 10일은 하루 12,000건에 미달했거든요. 따라서 검사 수가 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고 검사 수가 줄어들면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오키나와는 인구당 감염자가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경계 수위를 가장 높은 단계인 감염 만연기로 상향 조정했고 이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자체 긴급 사태를 29일까지로 2주 연장한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비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한편 지난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이 각국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은 4번에 걸친 중동과의 전쟁,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폭압 때문에 여러 아랍 국가들과 관계가 순탄치 못합니다. 그런데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과 관계 정상화를 한 데 이어서 걸프국 중에서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겁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3개국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3국 간 합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은 투자, 관광, 직항농촌, 보안, 통신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양자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불법으로 점령해서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해서인데요. 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주권 선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요르단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기자들에게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국교 정상화를 한 데 대해서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협정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고요. 이란 역시 양국 협정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결코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이번 합의를 중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단에서 군인들과 민간인이 충돌해서 127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요. 이집트 바로 아래쪽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거든요.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인 북부 지역과 기독교를 믿는 남부 지역은 애초부터 역사, 인종, 언어, 종교 등이 굉장히 다른 국가였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차례의 단기적인 내전을 겪고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한 건데요. 네. 현재 사건이 벌어진 곳은 우리에게는 고 이태석 신부님이 의료봉사를 했던 곳으로 잘 알려진 이 중부 지역의 톤즈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톤즈라는 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어서 사실 신부님이 계셨던 곳과는 약 12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8일에 남수단 군이 민간인들의 무기를 빼앗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일부 젊은이들이 이 무기 인계를 거부하고 군인들을 공격을 했고 10일까지 교전이 벌어지면서 민간인 82명, 군인 45명이 사망한 겁니다. 네. 사실 남수단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수단과의 내전뿐만 아니라 2013년에 초대 대통령인 살바키르 마야르디트와 또 반군 지도자였던 리에크 마차르 부통령을 중심으로 내전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때 무려 40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9월에 남수단 내에 이 내전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고 올해 2월에 반군 지도자였던 마차르가 제1부통령을 맡아서 연립정부를 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들의 무장 해제는 이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톤주 내 부족들은 사실 정부가 아직까지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에 무장 해제를 강력히 거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랜 내전의 경험 때문에 각 부족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수단 정부 자체가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인들이 군에게 순순히 무기를 넘겨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관련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제발 방역 수칙을 좀 지켜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당부하는 일이 일상이 됐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상당히 많이 현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난 10일 발간된 미국 열대의학 위생학 저널에서 코로나19 관련 인포데믹과 공중보건상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나 각종 웹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는 모두 2,311개로 파악이 됐고요. 이런 거짓 정보 때문에 무려 800명이 숨지고 현재까지 5,87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부분 인도, 미국, 중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망률, 전파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예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를 치료하려면 알코올이나 흡연제를 마셔라. 염산을 뿌리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목구멍을 촉촉히 유지하고 매운 음식을 피해라. 특히 고농도 알코올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지켜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거짓 정보 때문에 무려 60명이 이 알코올을 잘못 마셔서 실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 3월에 한국의 한 교회가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면서 예배 참석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서 1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사례가 이 논문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잘못된 정보가 과학적 지침보다 앞서 적용된다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또 SNS 업체들은 거짓 정보가 유행하는 인포데믹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정보에 쉽게 현혹되기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독일 소식인데요. 야간 조명을 어둡게 제한하는 규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요. 네, 지난 5일 독일 환경부는 곤충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서 1년 내내
야간에 불필요한 조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외부라든지 동상, 기념비 또 경기장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조명기를 사용하잖아요. 아마 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야외에서 유화 등이 사용 금지되고요. 서치라이트와 야외 무대 조명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10개월 동안은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야간 조명에 의한 곤충 보호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오는 10월까지 내각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곤충 보호에 나선 이유는 전 세계 곡물 75%의 수분을 돕거나 조류와 소형동물의 먹이가 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이 최근에 빛 봉해와 살충제 등 각종 이유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할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베니아 술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인간은 곤충을 필요로 한다. 곤충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2050년까지 도로나 주택 건설을 위해서 콘크리트로 땅을 덮는 것을 금지하고 또 곤충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야간 조명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는 이 빛 봉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사람의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생태계도 교란시켜서 번식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